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역사 강사 김영주입니다. 2021년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22회 은빛축제 경로 효친 그 두 번째로 로 시간에는요, 우리 역사 속의 경로 효친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로 효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뭐 한 가지 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좀 이제 들려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독특하게도 외할머니하고 같이 좀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시대는 상당히 특이하게 처가살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외할머니하고 같이 3대가 한 집에 사는 상당히 좀 특이한 형태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아서 원래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가면서부터 알게 됐던 게 그렇게 3대가 같이 한 가정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정말 궁금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할머니랑 같이 사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마구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왜 우신지도 모르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희 할머니가 또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꽃가게에 가서 장미꽃에다가 안기꽃을 섞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나요. 과연 그렇다면은 옛날 시대의 노인은 어떠한 존재였고, 실제로 조선시대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약을 갖다가 본받았던 시대다 보니까 뭐 효니, 예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던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그런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경로 효친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한 조선시대의 경로 효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뭐고 되새겨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이 경로 효친과 관련된 풍속, 그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양로연이라는 거예요. 양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노인정, 양로원,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그 양로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양로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시대는요, 나라에서 해마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받들고 잘 보살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마다 한 번씩 대규모 잔치를 벌입니다. 보통 한 8월 달 정도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음력으로 8월이니까 양력으로는 딱 요맘때예요.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 그때 이제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게 뭐냐면요. 도성 안에서도 이제 이걸 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서도 이 양로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신하들 중에서도 좀 연로한 신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좋은 말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 자리를 갖다가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은 각 지역의 사또들이 역시 이거를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왕이, 지방에서는 사또들이 이것을 주도를 한다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이 양로연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꽤나 제도화되고 강화가 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전 시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도 이러한 기풍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중들한테 잘못 알려진 상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려장이죠. 왜 고려시대에는 부모가 이제 늙고 병들고 힘들면은 어떻게 한다? 산에다가 갔다가 방기를 하고 버린다라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다. 그걸 이제 고려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고려장은 좀 잘못 전달된 풍습입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이 고려장이라는 것은 본래는 뭐였냐면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흉년이 들었거나, 요즘 시대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거의 뭐 때로 굶어 죽거든요. 막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버린다든지, 혹은 자녀가 늙고 병든 부모를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서 어쩌다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고 우리나라에 절대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해마다 한 번씩 양로연이라는 것을 베풀어가지고 중앙에서는 왕이 주도를 하고 지방에서는 사또가 주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양로연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씁쓸한 일화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양로연에서 굉장히 크게 인생이 망가진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연산군 때 신하였던 이세자라는 대신이었어요. 이세자라는 대신은 성종 때부터 시작해서 연산군까지 활동을 했던 당시로서는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세자라는 신하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술을 못했대요. 근데 연산군은 또 이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양로연 때 이제 이런 원로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왕이 이제 한 잔씩 술을 어주를 따라주는데 그 앞에서 이거 한 잔씩 원샷을 해야 돼요. 근데 술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술 마실 때 잘 못 마시니까 태반을 흘립니다. 이 이세자라는 신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세자가 흘린 술이 그만 연산군의 옷자락을 적시게 됐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연산군 괜히 폭군 소리 들은 게 아니죠. 이세자를 바로 귀양을 보내버려요. 물론 이세자는 이게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연산군의 어머니가 패비윤씨고 패비윤씨가 사약을 받았죠. 그때 왕의 명에 따라서 사약을 들고 갔던 사람이 또 이세자예요. 사실 이세자는 시킨 대로 했던 거죠.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연산군은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 결국 이세자를 제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양로연이라는 것이 애초에 뜻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좋은 말씀을 나눠서 듣겠다라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어줍잖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로 대신을 제거를 했다. 이런 걸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산군이 괜히 폭군이 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폭군이 된 왕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폭군이 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이렇게 웃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과시하거나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을 경우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왕들한테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양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지방에서 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해마다 시즌을 잡아가지고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향음주례라는 풍속이었죠. 여기도 주자가 들어가죠. 술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향음주례란 무엇이냐? 향촌에는 선비들에게 노인을 봉양하고 학덕이 높은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치르는 나름의 예법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술 먹고 막 진탕 마시고 논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향음주례란 이런 겁니다.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공자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군자의 도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이 너무 놀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신 나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공부만 하고 놀 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바보가 된다.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공부와 노는 것을 적절히 배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있었던 구호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놀 때는 신나게, 공부할 때는 열심히. 많이 들어본 구호인데 하여튼 그 구호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할 땐 탁 하고 쉴 땐 팍 쉬고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공자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먼저 예의범절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놀 때 어떻게 놀아야 되냐? 대학을 가보면요. 그 표가 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이 술 마시는 법을 갖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온 사람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던 사람하고 가서 하는 게 달라요. 술자리에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이게 또 노는 것도 부모님하고 같이 많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서로 막 스킨십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놀아본 친구들하고 그냥 혼자 놀았던 친구들 있죠, 그죠? 이거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회성을 기른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어른한테 노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뜻밖에도 조선시대의 어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렇게 노는 법. 어떻게 하면은 잘 놀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반계 유영원, 이 유영원이라는 실학자가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향음주례를 굉장히 권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냥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놀 때는 역시 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노는 것도 잘 놀아야죠, 그죠? 막 놀면 안 돼요, 그것도. 막 놀면 탈선을 하니까 잘 놀아야 되는데 그 잘 노는 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역시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기억력도 감퇴를 하게 되고 좀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세지게 되고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학문적인 지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노인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 한참 막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것은 더 견고해지는 건데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가? 아무래도 이거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형원도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노인의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향음주례는 단순히 술 먹고 막 띵까띵까 노는 자리가 아니라 술은 어디까지나 그냥 소품일 뿐이에요. 그거는 소품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점들을 갖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절도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런 향음주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향음주례까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향사례라는 게 있어요. 이 향사례는요, 어떤 거냐면요, 사자가 사실은 활을 쏠 때 그 쏠 사자인데 향촌에서 어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가리기 위해서 어른들 앞에서 활 쏘기의 예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걔 중에서 정말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향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활이라는 게 그래요. 보통 이제 옛날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칼을 쓰려면은 칼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언제든지 냉정함을 되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창을 쓰려면은 먼 거리에서 타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활을 잘 쏘려면요, 우리나라 양궁이 이거죠, 그죠? 근데 양궁 선수들 훈련받는 거 보면은 기상천외 훈련들 정말 많이 받아요. 와, 저런 훈련도 받아 하는 것들. 심지어 뭐 어떤 것도 봤냐면요, 옆에서 막 북 치고 장구 치고 드럼 치고 하는데 거기서 활 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다이빙 같은 것도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군사훈련도 시키더라고요. 탱크 타고 다니면서 막 총 쏘기. 저런 걸 왜 봤냐 했더니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흔들림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활을 쏜다는 게 복잡한데 관역도 봐야 되고 햇빛이 어떻게 치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바람 방향도 파악해야 되고 계산을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이 활 쏘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줄 알아야지만이 활을 잘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갖다가 어른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이 일종의 향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향사례 같은 것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어른들 앞에 있다 보니까 긴장하겠죠. 근데 그 긴장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젊은 인재들한테 실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는 것으로 절도를 삼으며 활을 쏘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읍을 하고 사양하는 것으로, 중요한 게 사양이죠, 그죠? 거절도 할 줄 알고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를 삼는다는 거죠.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냐 했을 때 젊은 사람들끼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경로 효친과 관련된 풍속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양로연, 그리고 향음주례, 그리고 향사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알려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뭔가 우리 행동을 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무게를 잡고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젊은 세대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경로효친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뭐 양로연, 향음주례, 향사례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노인의 날이 있는 셈인데요. 이 노인의 날 때 젊은 세대는 한 번쯤 어르신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갖다가 되새겨보고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 스스로 고칠 점은 고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르신 세대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굴곡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젊은 세대에게 힘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의 날 관련해가지고요. 경로효친, 로라는 사상을 두고서 한번 좀 짧게나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분들이 이 시대의 정신을 지탱을 하고 계시는 이상 대한민국은 굳건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서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